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소식 가볼까요? 네,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의 교통정리가 속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우상호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는데요.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 비율로 경선을 진행했는데 69.56% 대 30.44%로 더블 스코어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네. 이변 없이 박영선 후보의 무난한 승리였는데요. 민주당은 이제 조정원 시대전환 의원 그리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의 단일화도 진행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또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사이에 치러진 제3지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에서도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 결과 안철수 대표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선출될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쳐 범보수 야권의 단일 후보도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 국민의힘 역시 계획된 후보 간의 토론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과 내일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확정합니다. 4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 단일화 룰을 둔 힘겨루기 역시 이후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한마디로 이변이 없다. 네, 이렇게 이변이 없죠. 정리도 되는 거겠죠. 시작부터 뭐 거의 똑같았습니다. 거의 달라진 게 없이. 네. 그래서 뭐 흥행은 좀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결국 이제 본선 경쟁력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제 당원이나 지지자들 그룹에서도 만약에 우상호 후보가 나섰을 때도 뭐 좀 3자 구도든 양자 구도에서 좀 이렇게 승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고 하면은 또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이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렵게 얻었던 서울시장을 자리를 다시 야권에게 빼앗긴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위기감이 작동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걸 고려했을 때 결국 박영선 후보 쪽으로 강한 후보 쪽으로 더 중력이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3지대 같은 경우도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단일 후보가 되고자 하나 물론 당연히 그런 꿈은 꾸고 이제 뭐 나왔기는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또 다른 포석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것들을 하나의 어떤 이제 계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청년 정당을 만들다. 뭐 또 이런 어떤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어떤 밑돌을 깐다. 네. 이런 차원이 더 컸던 것 같고 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금태섭 전 의원은 본인이 이제 그 경선에서 승리해서 단일 후보가 되지는 못했지만 일단 이번 선거에 안철수 대표에게 퀴어 퍼레이드 질문을 하나 던져서 그걸 이슈를 끌어올리는 등 사실은 이번 선거판 어쨌든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요 문제에 대해서만큼의 본인의 차별화를 보여주기도 했고 또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이슈들에서 민주당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그렇다고 이제 중도 보수 중에서는 나름 좀 진보적인 의제에 좀 적극적으로 반응한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자신의 포지션을 좀 가져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결과는 좀 또 결과가 세부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좀 더 강한 후보로 전체였던 안철수 후보 쪽으로 모이긴 했지만요. 자, 앞으로 이제 계속 주목받았던 부분이 국민의힘하고 그 보수 야권 단일화 그 부분인데 네. 이쪽은 이제 아마 힘겨루기가 심할 것 같습니다. 뭐 룰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 항목을 두고도 아마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좀 볼만한 어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한 어떤 얘기들이 오갈 걸로 보이는데 어쩌면 가장 뭐 중요한 경선이나 이게 아닌가 이번 다음이 그렇게 국민의힘 쪽이 좀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물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종이 한 장 차이인 게 이제 흥미냐 짜증이냐. 그러니까 그건 어떤 밀당의 정도에 따라서 네. 뭐 이것들이 아마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뭐 지금 뭐 야권 안에서 이제 또 뭐 스스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룰 같은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경선에서 뭐 사실은 뭐 양강이니까 양강 구도니까 오세훈 혹은 나경원 중에 어느 사람으로 모이느냐에 따라서 결국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전망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본인이 나서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향후의 당대표 선거라든가요 노려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오세훈 쪽은 뒤를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오세훈 안철수라고 했을 때는 같은 보수 중도적 보수층 내에서의 파이를 갖고 겨뤄야 되는 반면에 나경원 안철수로 하게 되면 아예 조금 지향점이 좀 다릅니다. 나경원 쪽이 좀 더 강경보수 쪽이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단일화로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이 충돌이나 이걸 풀어가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경원 전 의원은 자신은 관경부 그러니까 싫어할 아니라고 거예요. 하더라고요. 본인은 뭐 자리마다 뭐 하지만 또 그러면 글쎄 뭐 짬뽕 짜장면 상대적으로 얘기하고 했던 뭐 것도 표현해야 되겠지. 그것도 뭐 맞는지 모르겠네.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 네. 강경보수라는 말은 아닌 것 제 같습니다. 개인적 해석입니다. 네. 아무튼 이번 그 보궐선거 이제 서울시장으로 한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에서 뭐 일정하게 좀 나타나고 있긴 한데 선거가 토너먼트가 되고 있다. 네.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1차 단일화, 네. 2차 단일화, 그다음에 본선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거가 이제 토너먼트가 되고 있고 월드컵 그 경기하듯이 예. 16강, 8강, 4강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대진표가 또 중요하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배달 플랫폼 쿠팡 이츠가 배달 대행 기사인 라이더들에게 지급하는 기본 배달 수수료를 오늘부터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존 3,100원에서 2,500원으로 600원 인하하겠다는 건데요. 이제 배달 건당 수수료로 수입을 얻는 라이더들은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쿠팡 이츠뿐만 아니라 다른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까지 연쇄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라이더들은 자주 이용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오늘 단체 휴무에 돌입하자 이런 제안 글이 올라와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라이더 유니온 역시 단체 휴무에 동참할 의사를 밝히며 온라인 서명을 받았는데요. 쿠팡 이츠 측에서는 이제 라이더들이 원거리 배달을 기피하다 보니 원거리 배달 보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수수료를 조정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료는 현행보다 낮아지지만 원거리 배달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 골자였는데요. 거리별 할증을 도입해 최대 26,000원까지 구간을 설정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라이더들은 이 거리별 할증 체계 기준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모호한 데다가 배달코를 본인들이 선택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쿠팡 이츠 측에서 강제적으로 배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이 변경돼도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라이더 유니온은 이미 쿠팡 이츠 측에 배달료 삭감 철회, 안전배달료 도입, 과도한 장거리 배달 개선, 사유 없는 해고 금지 등을 촉구하며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 들으니까 기본 배달료 있고 장거리 할증 있고 이런 얘기 나오니까 자꾸 택시가 떠올라가지고 네. 기본 요금 있고 네. 택시 장거리 할증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시스템이 개념은? 거의 똑같은데 근데 차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택시 기본 요금이 내려간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쿠팡 측하고 라이더하고 어느 쪽이 더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을까요? 그거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지금 네,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예. 또 마찬가지로 택시 기사하고도 마찬가지인데 국가가 조절해 주는 거죠. 요금을 내리는 경우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특히 기본적인 요금은요. 근데 여기는 뭐 이게 핑계인지 뭐 정책상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장거리 배달, 원거리 배달료를 올리기 위해서 이거를 기본 요금을 줄인다. 과연 이게 이런 말이 맞는 말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얘기대로라면 뭐 요금 체계도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계약 조건을 좀 변경하는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그러니까 보이는데요. 이 회사 쪽에서 기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기본적인 경비에다가 어떤 그 투입되는 노동력 이런 것들을 대조해서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네. 하는 이게 말 그대로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된다면 이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는 이야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뭐 쿠팡의 경영상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정말 전반적인 어떤 다른 문제로 그걸 내린다면 모르겠지만 핑계가 좀 이상해요. 아예 핑계지 뭐 농건가 뭔지 몰라도 다른 배달료를 인상시키기 위해서 기본 요금 내린다? 이거가 납득하게 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쿠팡 이츠 측에서 처음에 이제 출범을 할 때 자신들이 내걸었던 이제 그 인센티브 중에 하나가 다른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다른 플랫폼보다 우리는 라이더들을 더 챙겨준다. 또 라이더들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고가로 책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인하가 되고 있거든요. 3,300원이 3,100원으로 인하된 것도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추가적인 인하가 들어간 게 있었고 또 그 이제 아마 기억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쿠팡이츠 측에서 업주들에게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 역시 인상하겠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쿠팡이츠가 초기 출범한 이후에 그 이제 그 지금까지 쭉 이 자신들이 비용 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정책들이 계속 개편이 되어 왔거든요. 아마 여기에는 이제 그 계열사의 이제 이제 모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쿠팡의 이제 그 미국 증시 상장 같은 것들을 두고 이제 수익 구조 개선을 하기 위한 뭔가 밑작업 아니었느냐 이런 추측을 한 보도들도 있던데 어찌 되었든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배달권을 자신들이 높은 수익이 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AI에 의한 강제 배달을 이렇게 배정해주는 상황에서 대부분이 이제 기본 요금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어쩌다가 가끔 장거리가 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그 장거리 배달 요금이 많이 뛴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주로 받는 기본 요금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당장 수입에서 최저임금에 보다도 준해서도 못 받는 정도의 수익을 그렇죠. 얻을 가능성도 이끄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쿠팡을 벗어나서 저희 이 뉴스 세계 시간에도 참 많이 다뤘던 노동 문제가 라이더 문제, 그다음에 택배 노동자 문제 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일정하게 이제 시대의 반영이라고 본다면 참 노동 부문이 참 많이 변하고 있다. 그전에 어떤 한 기업에 들어가서 정년까지 일을 하는 뭐 이런 거는 더 이상 상상하기 힘든 부분이고 거의 요새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동의 형태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플랫폼 노동이니 뭐 특권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일상이 되어버렸고 어찌 본다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노동 문제가 바로 이게 되고 있다는 하나의 지금 반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좀 법적인 접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과연 이게 뭐 이렇게 계약 조건 변경이 과연 가능한 건지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노동 부문이 이렇게 지금 뭐 급변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맞는 노동 관련 법들이 지금 또 정비가 그렇죠. 되고 있느냐. 제도가요. 아직 특고나 이런 데는 전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말에 뭐 노조법이라는 이런 것들이 일부 손질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는 IA로 얼마 전에 또 IA로 협약 비준도 있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자화자찬한데 노동 부문에 있어서는 그렇게 평가가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참 간극이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한번 느끼게 되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직장갑질 119가 결혼과 출산, 육아휴직으로 직장 내 불이익을 당한 사례들을 제보를 받아서 이제 언론 등을 통해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해당 내용이 다소 좀 충격적인데요. 한 병원 직원이 제보한 내용을 일단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한 직원이 임신을 했는데 병원 원장이 그 사실을 알자마자 없는 사람 취급했고 퇴사를 적용했다. 그 직원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유산의 위험까지 느끼며 결국 퇴사했다. 그런데 원장은 퇴사한 직원을 언급하며 입사할 때는 임신 계획이 없다고 하더니 몰래 임신한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 외에도 이제 결혼 계획이나 임신 계획이 있으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했던 어린이집 원장, 출산 휴가를 논의하던 중 갑자기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노동자를 해고하고 구인 공고를 새로 올리는 기업 등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84명까지 떨어진 이유가 이처럼 대한민국 직장에서 일과 이 출산을 양립할 수 없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가 자유롭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공기업이나 대기업보다 민간 중소기업에서 이 같은 일이 더 자주 발생할 뿐더러 처벌 사례가 거의 없다고 꼬집었는데요.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기꾼이라는 말을 정말 썼대요. 제보한 내용을 보면 그랬다는 거죠, 원장이. 아니, 임신 계획 입사할 때 임신이 계획이 없었는데 임신했으니까 사기꾼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병원에서 일어난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뭐 참 이 사유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싱크빅합니다. 굉장히 창의적이신 것 같아요. 다들. 아니 공감이 네.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만약에 그 정말 어쩌면 우리 여기에서도 되지도 않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런 말 해도 된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했지 않을까도 생각 들면서도 아직까지 좀 몇십 년 전에로 머물러져 있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잖아요. 상황 이런데 그러니까 출산하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요. 뭐 결국은 이 얘기 저출산 원인이 여기에 다 사실은 집약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그 인식되고 이런 식으로 대집받는데 누가 출산하고 싶겠어요? 네. 물론 뭐 그러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금 사회가 그 출산을 가로막고 있는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 그렇죠. 거 그래 아니겠습니까? 표현해도 네. 뭐 무방할 것 같아요. 이게 뭐 다 이렇지는 않겠지만 아직까지 이런 게 약간이라도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놀랍기도 하고 또 어쩌면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출산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출산율이 지금 0.84인데 한 명이 채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런 거하고도 연관성이 있지 않나. 세금 뭐 많이 내면
뭐 세금을 그걸 많이 쓴다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회적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출산율이 안 느는 게 아닌가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십조 원에 가까운 손을 쏟아부은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나오는 게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 효과가 좀 너무 부족하다, 헛돈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문제들, 좀 더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단순히 지원 체계만 급급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이 된 지 좀 시일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 법이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실효성을. 그러면은 이 법을 실제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업주들에 대한 강한 처벌이라든가 이제 그런 이 뭐랄까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기업이 이걸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면 더 큰 비용을 내가 부담해야 되는구나 이런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오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둘째를 낳으면 얼마를 주네, 셋째를 낳으면 얼마를 주네 뭐 그러는데 그렇게 돈을 줘봤자 예, 직장에서 잘려버리면 비교를 해보세요. 어느 돈이 더 큽니까? 그렇죠. 기본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전해주시면서 공기업이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훨씬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 이 비용으로 바라보기 때문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경영 환경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출산을 해, 그러면 출산 휴가 줘야지, 또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또 다른 사람을 그렇죠. 써야지. 그러니까 네. 비용이 2배로 들어가니까 싫어하는 거고. 그렇죠. 예. 간단한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출산의 문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결국 비용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건 개선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봐야 되지 단순히 얼마를 더 준다 해가지고 출산이 늘어날 리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또 사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를 들면은 고용 시장에서도 중소기업은 항상 이제 일자리가 남아들고 사람이 없는데 왜 대기업으로만 사람들이 몰리고 왜 청년들은 취업할 일자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이 불균형도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인 거예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일반적인 단순히 페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근무 환경 자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입장에서도 더 대기업 쪽으로 몰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떤 그 인센티브든 뭐 지원책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한데 거기서 그러니까 뭐 출산을 하면 얼마를 주겠다는 접근법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은 민간 기업에서 출산을 꺼리는 것도 이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어서도 어떤 기업을 상대로 한 유인책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죠. 네. 네. 그죠? 꼭 이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처벌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정부가 그런 부분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아이 낳고 또 그러니까 산후조리 잘하고 와 이렇게 이제 박수 치고 보낼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 네. 건데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가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을 하든 보조를 지금보다 확고하게 만들어 주든 해서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을 훨씬 줄여주는 방안도 필요하겠죠. 네. 네. 참 도대체 몇 년도 얘기인지를 모르겠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마무리하죠. 자, 네. 과구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